예, 안녕하세요. 오정렬 한국통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석시대 과학문명의 유산들입니다. 요하문명 전시하던 윤영성 박물관에서 답사에서 제자들과 한번 쭉 앉아서 나중에 보니까 저게 진짜 기념비적인 사진이 되더라고요. 요하문명이 개관한 그날 오후에 가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저게 뭐 그날 잡아서 간 건 아닌데요. 우연히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오전에는 이제 뭐 중국인들이 먼저 이제 뭐 테이프 끊고 해가지고 못 갔는데 하여튼 오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서 기념비적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면 여기 동모산이라 해서 발해 건국지입니다. 발해 건국지. 그리고 14년에 찍은 것은 오녀산성 고구려 도읍지. 그리고 2017년에는 고구려에서 10월 제천대회 국중대회 할 때 하늘에서 불을 가져왔던 국동대열. 고구려 연구회에 서기수 교수님과 참 여기 많이 갔고 여기서 춤도 추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춘 게 아니라 이해주 교수님 모셨다가 막 여기서 진짜 춤도 추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물러나갔고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고구려 답사를 가지 않을까. 그때 바로 이 발해의 동모산도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석시대는 과학시대입니다. 물론 구석시대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그런 과학 원리나 과학 기술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죠.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시대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과학이란 관점으로 신석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강의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왜 과학의 시대라고 했냐면 화학, 물리적인 지식, 지구과학, 그다음에 생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신석기인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했고 강변에 정착하여 음집을 짓고 농경을 하며 목의 시족사회를 이루고 생활했다.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신석시대 과학문명은 네 가지. 첫째 간석기, 우리가 마제라고 부르는 간석기, 그리고 토기, 그리고 음집, 그 다음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낚시바늘, 네 가지 관점으로 과학문명의 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강의에서 이런 그 신석시대를 보는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신석시대는 과학 영역의 탄생시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과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 그러니까 생물학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축을 기를 때 이제 유전학적으로 우성인 동물들을 통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양이면 젖을 많이 하거나 새끼를 많이 낳거나 털이 풍부하거나 이러한 양들을 계속 우생학적으로 기르게 되죠. 이거 다 생물학이고요. 이제 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구과학을 이해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토기에는 화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기에는 또 물리적인 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학 영역의 탄생 시기다. 이렇게 신석시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물로 보면 이런 다양한 과학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만드는 것. 이거 다 회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낚시, 바늘, 그 다음에 갈판과 갈돌, 그 다음에 질그릇 빗기, 반달형 돌칼, 움집. 이 가운데 움집과 낚시 바늘과 토기,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가 배웠죠. 낚시 바늘,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그래서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관점을 보려면 몇 가지 이제 유물에 대한 관찰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신석시대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시대 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의 변화를 관찰력으로 통찰해야 됩니다. 자, 어른들은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청소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면 이것은 신석시대 빗살무늬 토기란다. 이것은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조선시대 때 토기란다.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이 빗살무늬 토기에서 미송리형 토기에 변화가 있는데 도대체 뭘 보냐 이거죠. 자, 일단 밑에가 다릅니다. 이것은 뾰족밑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둥근밑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다르죠? 이건 이제 과학기술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 손잡이가 없죠. 손잡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벌써 손잡이가 생겨버렸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빗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빗금이 없어요. 이걸 탄알이라고 하는데요. 탄알이라고 하는데 단단하게 두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온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빗살무늬 토기는 약 600도에서 700도에 굽고요. 이 미송령 토기는 900도에서 1100도. 그래서 가마가 형성된 곳에서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1100도까지 끌어가요. 그때 웬만한 토기들은 급속한 열의 상승으로 대부분 갈라집니다. 그럼 갈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600에서 700도니까 불이 확 탑니다. 그때 웬만한 그릇들은 다 깨집니다. 자, 이때 이걸 깨지는 방지하기는 뭐냐? 빗금을 그어야 돼. 이걸 수분 팽창계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 어떠한 과학 원리와 제작 기술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을 볼 때 첫 번째는 변화를 본다. 자, 두 번째로는 숨겨진 원리와 기술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죠? 이 아가리에 지름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쪽 삼국시대 또는 열국시대, 그러니까 BC 2000년을 전후한 이 그릇들은 아주 동글동글동글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 균형이 깨지고 이건 왜 균형이 잡혔느냐? 여기에는 숨겨진 과학 원리와 기술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물레가 들어갑니다, 벌써. 그러니까 손으로 빚은 이쪽은 균형이 없기 때문에 높은 열에 다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물레를 통해서 지름이 일정한 어느 정도 원형이 된 것은 높은 온도에도 균형이 깨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 그릇 속에 그 숨겨진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 첫 번째 이제 간석기입니다. 자, 이 간석기의 변화, 구석기대는 이제 깬석기인데 신석기는 이제 간석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석기는 우리가 신석기대 도구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농경용, 그리고 깬석기, 구석기대 깬석기는 수렴용이다. 다르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간석기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개간하거나 이럴 때 주로 간석기를 써야 됩니다. 깬석기를 쓰면 다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밭이나 이런 것들은 강변이 아니라 강변에서 좀 떨어진 곳을 개간하기 때문에 수많은 나무뿌리라든지 돌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는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열이 없어요. 그래서 간석기는 그래서 주로 초기 개간용은 저렇게 돌도끼가 많이 나옵니다. 돌보습이나 돌도끼가 주로 초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개간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주산 문화에 보면 하층, 중층, 상층이 있는데 상층은 주로 돌낫이라든지 반달돌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나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은 한반도에서 휴전선 남쪽에 유물을 주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다 청동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주 지역은 역사가 무지 앞서 있었는데 여기 한반도는 역사가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만주 제일 북쪽은 철기를 가졌다면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는 세영동검, 그러면 한반도 남쪽은 석검. 그러니까 석검, 청동, 철기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한쪽으로 말하면 칼라 TV가 있었는데 중간에는 흑백 TV를 가지고 있고 남쪽은 라디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 지역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우리 고조선이나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는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가 많은 유적지가 발견됐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반달도칼은 다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그렇게 보지만 만주 지역은 바로 이 신석기 후기에 반달도칼이 나온다. 그리고 이 반달도칼에 구멍이 뚫리고 한 이런 형태는 중국에서 나오는 반달돌과 성격이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만주 이쪽 지역에는 신석시대 때
반달 돌칼을 만드는 제작 기술의 공통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느냐? 왜 도구의 종류에 변화가 오느냐? 이것은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간을 하던 지역에서는 수확량이 적은데 드디어 신석기 후기로 오면 수확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토기의 과학입니다. 많은 과학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빗금을 그었느냐 이거죠. 토기. 왜냐하면 청동시대는 빗금이 없잖아요. 그냥 문이 없는 토기잖아요. 그것은 가마의 온도가 900에서 1000도까지 팍 오를 때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두드린 거고요. 이건 600에서 700도 노지에서 굽는 겁니다. 그때 이 흙과 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수분, 그리고 또 수분에도 공기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불이 확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증발하기 위한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분 팽창이 너무 세요. 수분 팽창 계수가.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빗금을 그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철도에서도 그 끝을 약간씩 띄워놓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에는 늘어나잖아요. 이걸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빗금을 그게 되면 수분 팽창 계수를 받아들이면서 깨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혹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왜 구멍을 뚫었는가? 예전에는 이 토기가 되게 귀중한 것이라서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끈으로 묶으면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이거 하면 다 물이 새지 않냐고. 밥을 하게 되면 이 깨진 이 부분에 녹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녹말이 들어가서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해서 물이 마치 청자처럼.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밥도 하고 그럽니다. 단지 물 같은 거 못 담아둬요. 왜냐하면 이게 벌어지니까. 그러나 밥을 하거나 저기 물고기를 삶고 뭐 그다음에 생선을 여기다가 익히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떼운 거라 보면 돼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양은 냄비 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멍이 뚫린 건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래돼서 깨진 것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빗금을 그은 것은 수분 팽창 계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라면 왜 둥그냐 이거죠. 둥근 거. 둥근 것은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 단위로 네모나게 하게 되면 체적이 더 넓죠. 네모난 게 체적이 넓잖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모나게 그리게 되면 이 결합도가 낮아요. 600도, 1300도 정도 해도 결합도가 낮은데 600도, 700도 하면 이 결합도가 낮아. 화학적 성분의 결합이. 왜냐하면 이 안에 장석이나 석영이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녹아서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또는 여기다 생선 껍질 같은 것을 갈아서 넣어서.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 파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나 이걸 넣었을 때 그 물의 압력을 골고루 받아야 돼요. 분산이 돼서. 그때 둥근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걸 만들 때 둥글게 만들지를 못하면 높은 열에 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가능한 둥글게 만드는데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레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레를 이용했는지 확인되냐? 신석시대 토기 초기에는 물레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안에 조직을 보면 합니다. 그 물레를 돌리면 조직이 일정하게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거든요. 그 안에가. 그런데 손으로 한 것은 조직이 이렇게 됐어요. 꼬불꼬불꼬불. 그런데 신석기 중기 후기로 가면 전부 물줄기가 다 동그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넣고 막 돌리면 이렇게 90년과 원시시대에 물이 일정한 물결을 가지죠. 그것처럼 이것도 계속 돌리면 흙의 구조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토성을 볼 때 이게 자연 야산인지 토축한 건지를 알려면 절단면을 보면 토축한 것은 이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레를 돌리면 흙의 구조가 둥글둥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하면 높은 열에도 찌그러지지 않고 완제품이 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질문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빗금을 그은 이유는 수분 팽창 계수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손으로 빗게 되면 아주 둥글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무지 약하거든요. 그래서 파손이 잘 됩니다. 그런데 물레를 해서 돌리려면 압력이 골고루 가서
높은 열에도 잘 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적으로는 비록 적지만 네모난, 만약에 신석시대 때 네모난 형태의 그릇이 나왔다면 다 그 모서리가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둥글게 한 거고요. 이렇게. 세 번째, 요겁니다. 뾰족밑입니다. 자, 이것이, 저장용이 되려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 같은 걸 많이 넣게 되면 아래쪽에 넓으면 아래쪽에 받는 그 힘의 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밑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아래쪽을 폭을 좁게 하면 받는 압력의 힘이 적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을 얘기하겠습니다. 안쪽은 그렇고, 바깥쪽에서 불을 떼면, 이게 이제 요리용인데 저장용이 아니고 이제 취사용으로 쓸 때는 불을 피우는데, 만약에 이 아래쪽이 이렇게 둥글게 되면 이 열을 받는 면이 많아져서 벌겋게 달궈져 가지고 여기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삐죽하게 하면 돌과 돌 사이 이걸 올려놓고 불을 피게 되면 그 열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열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빗금근 게 또 열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빗금그는 쪽이 이게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을 빨리 흡수해요. 그래서 15분, 20분이면 맛있는 해물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토기를 이제 빗살무늬 토기만 따로 예술, 과학, 뭐 종교적인 의미 이걸 이제 따로 할 때 그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열을 가하면 열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열을 많이 흡수하면서 또 아래쪽이 빨갛게 달궈져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의 분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학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움집입니다. 움집. 자, 움집에서도 우리가 과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움집을 이렇게 지을 때 나무 기둥 4개를 세워놓고, 그 나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대들보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흙을 집세기를 덮으면 집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이 뾰족한 이유는, 자, 이 안에 밑에는 공기가 많습니다. 이 위에는 공기가 좁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공기가 넓게 퍼진 곳에서 밀도가 좋은 아주 센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무슨 뜻이냐면, 지붕이 만약 평평하면 가운데 화덕에서 연기가 나오면 연기가 옆으로 퍼져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콜록콜록 해야 됩니다. 근데 뾰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쏙 빠져요. 원래 공기의 대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에 보면 남쪽에는 문은 크고 북쪽에 문은 작잖아요. 그럼 뭐냐? 앞쪽에 있던 시원한 공기가 강바람을 타고 와서 시원한 공기가 마루를 지날 때 시원하죠. 그래가지고 뒤쪽에 북쪽에 작은 그 창으로 빨려 나가거든요. 빠르게. 그러면서 내 몸에 있던 뜨거운 것을 이렇게 그 시원한 바람이 가져가면서 내가 시원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선풍기죠. 근데 겨울에는 거꾸로, 겨울에는 북쪽의 바람이 그 작은 공기에서 오면 그 앞쪽에서 오는 공기의 그 압력하고 뒤쪽에서 오는 바람과 부딪혀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덜 들어오게 하는 거고,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바로 빠지게 하는 이런 원리들이 바로 이 움집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화덕에 있던 연기들이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과학 원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왜 모든 화덕은 가운데 있냐? 화덕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회의를 하든 뭐 하든. 왜? 이 가운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화덕을 옆으로 해놓으면 이 가운데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집에 가운데다가 큰 기둥 하나가 있어 보세요. 되게 불편하거든, 쓰기에. 그런데 왜 여기에 놨느냐? 자, 열의 대류 현상인데요. 한쪽에만 있으면 그쪽에만 따뜻하고 이쪽 열이 잘 안 와요. 잘 안 와. 왜? 차가운 공기가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이 네모난 공간 속에서는 잘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면적이 똑같잖아요. 둥그니까. 그래서 이 열이 바깥으로만 돌아. 바깥으로만. 자, 가운데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와야지 가운데부터 열이 퍼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두루두루 열이 분산이 됩니다. 무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잠을 잘 때
그 한쪽에 이렇게 그 화덕이 있으면 그쪽에 몇몇 사람들만 발을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추워요. 근데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방사선처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의 몸은 발이 따뜻하면 전체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이렇게 하고 자면 많은 사람들 혜택을 얻어요. 그게 바로 열의 대류 현상과 열의 분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벽난로로 들어갔어요. 근데 벽난로는 열 효율이 얼마나 낮냐면 장작을 열 효율을 100이라고 쳐요. 100을 투입하면 70이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30은 어디 있느냐? 그 난로에 두꺼운 거. 그 난로에 두꺼운 것을 안으로 들이면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서 연기도 나오고 막 먼지도 나오고. 그런데 그 바깥으로 안에서 이렇게 두껍게 나온 그 아궁이처럼 생긴 두꺼운 거에서 거기서 열을 가지고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효율이 엄청 낮아요. 근데 우리는 이 화덕을 땅바닥 밑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돌을 깔아서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온돌로 바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그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발명한 아주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움집은 모든 지역에 똑같은 구조예요. 왜?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청동기 시대에 오면서 집이 네모나지고 지붕이 뾰족하지 않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온돌로 갔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것을 벽난로로 갔다. 이 차이도 옥저와 고구려 초기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낚싯바늘입니다. 자, 이 유물에 가면 낚싯바늘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 낚싯바늘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낚시 바늘이 이음으로 돼서 이음 낚시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 크기를 따라서 이 돌의 크기를 따라서 낚싯줄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거, 돌을 큰 걸 하면 돼요. 그럼 밑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뼈는 뜨니까, 물에 뜨니까 이걸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크기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물고기 생태를 다 알아버렸다는 거죠. 어떤 물고기가 어느 물길 속에 갔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삼동 패촉 이것도 따로 할 겁니다. 동삼동 패촉에 있는 여러 물고기 뼈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물고기 생태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의 변화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 이걸 통해서 언제 고래가 들어오고 이거. 그러니까 이미 해양과학의 원리와 기술을 다 터득했다는 겁니다. 이 낚싯바늘을 통해서 그것. 그리고 또 먼 바다, 가까운 바다에 나오지 않는 고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기들은 저 줄을 뭐 100m 해가지고 던졌겠어요? 바로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비봉리라든지 이런데 이미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바다에 가서 원양어업을 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낚싯바늘 하나지만 이걸 통해서 해양과학의 원리와 기술을 유추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저는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석시대 과학원리 4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왜 돌을 갈았을까? 그래서 개간용이다. 그래서 농경을 하기 위한 용도로 돌을 갈았다. 그래서 간석기고요. 또 하나가 빗살무늬 토기는 화학의 출발이다. 온도에 따라서 흙이 단단한 그릇으로 변하고 나중에 자기로 변하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유리, 금속, 나무, 돌, 그리고 흙, 이 5가지가 그릇의 5대 재료인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재료, 바로 흙으로 만든 자기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토기는 박물관에서 전 시대에 걸쳐서 볼 수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움집과 화덕은 연기가 슉 빠져나가는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열의 대류, 공기의 대류 현상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는 1년 4계절 식량 자원의 보고이고 바닷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해양과학의 원리를 다 알아내서 이걸 통해서 1년 4계절 식량의 원천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아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조개는 돌판 위에다 구워 먹었는데 이제는 토기에다가 넣음으로써
구운 조개에서 삶은 조개로 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다양한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토기할 때 나오겠지만 토기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요리하는 인간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토기의 의미를 또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신석시대의 과학의 원리와 과학기술을 간략하게 살폈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요한 문명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강좌 중에 요한 문명을 다뤘지만 과학, 상징, 다양한 방식으로 요한 문명을 통해서 요한 문명이 우리 한국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